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진행을 맡은 박형입니다. 원래 이제 제 옆에 권순욱 대표님이 계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에는 참여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이 뉴스에 대해서 조금조금 설명을 해주실 우리 고일석 편집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개헌 관련한 소식을 이 설명을 조국 후석에서 이제 11시부터 또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시간 그쵸. 못 하겠고, 예. 내일 다룰 수도 있고요. 네. 따로, 일단 UBC 기사로는 좀 충실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도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뤄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나오는, 비록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설명을 저희도 다 듣고 난 이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중간 지점을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고일석 기자님. 저는 글쎄, 예. 구속도 당연하고, 네. 실형도 당연하고, 네. 그런 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관련, 네. 특히 이제 우병우라든가, 네. 구속시키는데 대단히 힘들지 네. 않습니까? 나 김관진은 아직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아마 그들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이명박은 너무 명확한 건들이, 110번 넘게, 물론 거기 이제, 그렇죠. 이따가 이 변호사님하고 좀 여쭤보긴 하겠지만, 네네. 다스 소유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단계에서가 좀 관건이 되겠지만, 그거를 빼고라도, 뇌물이나 직권남용 부분이 워낙 명확해서, 저는 하나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꾸준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한 그냥 단죄의 기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이슈 프리즘 시간에요. 이승훈 변호사, 훈남 변호사이시죠? 전화 연결해서 더욱 깊이 있게 이 내용에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였거든요. 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의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두 번의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드러나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이 정부가 제시한 이 화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지난 정부의 온갖 적폐들이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혁신에서 이제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가 네네. 대단히 큰 불신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네. 어쩌면 그걸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통령이 공무원을 대단히 신뢰를 했어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에 공무원들도 진보했다. 발전했다. 네, 발전했다라는 믿음과 그다음에 이제 리더가 그 조직원을 신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 신념 때문에 네. 공무원들 대단히 신뢰를 해서 자발적이고 스스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는 자기가 기획하고 이런 기풍이 진작이 됐었는데요. 이명박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곳곳에 그냥 별 헤쳐먹는 인맥들이 또 차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이 기본적인 마인드랄까 이런 것이 항상 면피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 걸리려고
하는 부분이 절반 넘는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진짜 일하는 시간 한 20분밖에 안 되고 40분은 안 걸리기 위한 증빙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예. 가중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승진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다시 전두환 때 박정희 때와 마찬가지로 줄을 잘 타고 아부하고 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악습이 재현된 네네.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제 눈치 보고 면피하고 줄 서고 여기에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는 그런 해석이셨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의 목표 분명하고 또 반드시 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목표로 2020년까지요. 2017년 기준 29위인 OECD 더 나은 삶 지수를 10위권으로 2016년 기준으로 32위인 OECD 정부 신뢰도를 10위권, 그 다음에 2017년 기준 51위에 머문 국제 투명성 기구 부패 인식 지수를 20위권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거든요. 저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에서는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국제 투명성 기구, 네. 국제 투명성 지수라고 2006년부터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쯤이죠. 네. 그때부터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집계된 순위가 42위예요. 아, 처음 42위. 예. 점수는 51점이었고. 51점. 네. 근데 이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점수가 이명박 정부 때 조금씩 올라갔어요. 오히려. 예. 조금씩 올라갔다가 네. 점수는 그대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평가 지수. 근데 순위가 처음에 42위였다가 대략 이제 그쯤으로 가다가 2015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러니까 최순실 건 터질 때 네네. 그때 무슨 40위권을 가다가 52위로 확 떨어진 거예요. 아, 그때. 네. 그리고 2017년 후반에 5월 9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셨죠. 네네. 그래서 1년 채 안 되는 정치 기간 동안에 한 계단 올려놓은 겁니다. 아, 일단 한 계단은 52위에서 51위로 네네.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최고로 부패했던 네.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20위권은 그냥 쭉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썩은 부위가 그대로 초반부터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점점 안에서 골마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 눈치챘을 때는 야, 세상에 이렇게 썩어 있었나? 뭐 정부가 이렇게 썩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신뢰 자산이라고 네네. 하죠. 신뢰 공무원들이 윗사람이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안 믿기 때문에 네. 믿게 하려고 들어가는 엔트로피, 화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하죠. 쓸데없는 시간 및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를 하게 되면 그런 거 대폭 줄이고 진짜 해야 될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가 있어서 사회 전체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직사회의 투명화라는 것이 뇌물 먹고 안 먹고 이것으로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더 적은 투입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회 전체가 네.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직사회가 앞장서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왜 예전에 드라마가 또 생각이 나네요. 위생 드라마 보면 정치하지 말고 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가령 이명박근혜 때 보면 재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가령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자금도 안 받고 부당하게 세무조사 이런 걸로 이용했다고 했는데도 되게 싫어하죠. 근데 이명박근혜는 삥 뜯고 별별 거 다 하는데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권력자한테 돈 주고 이
거래를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사실 예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런 프로세스가 잘 통하고 쉬웠고 그게 훨씬 더, 익숙해서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그쪽을 것이죠. 더 좋아하는군요. 다음에 이제 검찰이나 예. 주로 검찰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내가 창의적으로 일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저 어떻게 저기 상사한테 회식 따라가서 아분하고 무슨 또 뭐 이런저런 하는 것이 예. 내 지위를 높이는데 훨씬 유리하고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투명성이라는 것이 주는 이 빛과 그림자입니다. 투명해지면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한 80년대쯤인가요? 저 아주 어렸을 때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개그 프로 보면 막 그러면서 막 딸랑이 그걸 저희가 참 웃고 그랬는데 그러한 시대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좀 이어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후퇴를 이명박근혜 시대 때 했다는 것처럼 완전히 보이는 30년 거예요. 전으로 해결한 겁니다. 딱 말씀 잘하셨는데 회장님 시절로 역사의 시기를 거꾸로 되돌려놓은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의 시계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후퇴한 것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저희가 하루빨리 좀 멋진 정부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는 또 전폭적으로 이런 좋은 움직임에는 지지를 보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 참 말씀을 전해 드릴 때마다 좀 울컥하는 부분인데 세월호 7시간 30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제 박근혜를 직접 조사하려고 갔는데 검찰이 구치 후에까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시도했는데 박근혜의 거부로 불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박근혜를 조사하기 전에 이미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까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거부했고요. 불발이 됐습니다만 세월호 7시간 30분에 대한 미스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퍼블릭 마인드를 우리말로 공공에 대한 심리라고 할 수 없고 이 공공에 대한 정신 이런 게 없는 것이죠. 네. 자기가 감옥에 있고 피곤한 처지이지만 그럼요. 그래도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 국가 차원의 조사, 국가의 어떤 일을 밝히고자 하는 일에 배째라고 그러고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건 자기가 이 국가 공공과 아무 관계없는 그저 개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공공의 투자, 기대, 권한 이런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참 이게 원래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게 항상 우선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저는 그 투표에서 이겼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공적인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가 거의 없는 사적인 마인드만 있는. 그러니까 국가를 자기 개인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서 떨궈져 나오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고 7시간 30분 동안의 행적이 드러날 것이냐? 가령 부속실 인원도 알 수 없는 어떤 일정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제 거의 다 그 당시의 행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 있고 그들이 또 이렇게 배째라 하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오히려 김관진, 김장수보다도 지금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 비서들이죠. 세 명만 족치든지 타이르면 그 행적이 나오겠죠. 한 70명 가까이 되는 관련자를 조사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꼭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저희가 면이라도 좀 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군이 미사일 확보를 해서요. 전면전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전력을 빨리 갖추겠다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북한 전역을 초기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등 2,600기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야, 요즘 국방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장사정포의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창설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아유. 글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다 뿐이지. 예, 예. 국방 전문가나 또 뭐 밀덕이나 이런 경우는 아닌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안 했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못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문득 든 생각은 지금까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셔서 그 제한을 많이 풀었죠. 네. 그 관계인가? 그 전에는 그 미사일 네. 사거리 때문에 개발을 못하던 그러니까 기술이 있지만 실제로는 못하던 것들을 장사정 미사일,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좀 안일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에이, 뭐 전쟁 나게 하겠어. 나면 뭐 어떻게 미국이 해주겠지. 이런 생각?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자주국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사정포나 뭐 이렇게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것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 왜냐하면 내가 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 국방을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적이라고 간주하고 이게 명확히 형상화 시키고자 하는 북한을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제가 지금 추측하는 대로 미사일 사거리 협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치열하게 그것을 얻어냈어야지 되는 것이죠, 미국에 대해서.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게요.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러면 된다. 참, 아니, 저는 사실 이제 군대에 있는 동안 이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라크도 갔다 왔고, 또 제가 육군 창군 이래 최초로 제주도에 들어간 육군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희한하군요. 정말 희한하게도 파병 갈 때도 뭐 이렇게 뭐 군 수송선에 장갑차에 뭐 다 탔고, 또 제주도 들어갈 땐 심지어는 군함까지 타고 들어가는 약간 좀 특이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버라이어티한 일반 육군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야, 우리 군대 정말 멋지다, 힘있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나 북한에게만은 약한 군인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정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했었는데, 저는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안보파리 장사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대로 군대가 자신의 힘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 그 다음에 기술력, 이 모든 게 사실 국방력의 중심에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펼쳐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안 보는 문재인 이라는 슬로건을 있었죠. 쓰려는데 안 보는이라는 돈 씨 한다는 뜻이 있어서 다르게 했는데, 역시 대통령께서 캠페인 때 두 가지 점을 가장 크게 내세웠어요. 하나는 민주당을 유능한 경제정당. 경제정당. 그래서 캠프를 만들면서도 국민성장 포럼 만들어서 결성해서 이쪽 진보 쪽에서는 또 성장이냐 뭐 이런 비아냥을 들었지만 성장 담론을 만들어냈다는 거 하고요. 진짜 안보, 가짜 안보를 구분해서 진짜 안보는 문재인이다라는 아젠다를 확실히 가져오셨죠.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 가지 많이 승리 요인이 있었지만 항상 수세적이고 공격만 당하던 그 두 가지 아젠다를 선점해 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아젠다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제시하셨던 평화는 안보에서 나온다, 튼튼한 안보에서 나온다는 지론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정도로 할 줄은 좀 몰랐어요. 아니, 그걸 잘 생각해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심지어는 국회의원이었을 때도 국방위에서 또 활약을 하셨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국방이 진짜 중요하고 안보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계획도 짜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많이 고민을 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부대 폭파주특기가 그냥 뭐 장난으로 따고 뭐 취미로 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폭발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제 군이 정말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래서 군발이 뭐 이런 어떤 좀 비하하는 표현 자체도 이제는 쓰기 좀 민망해지는, 대한민국 군인 멋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과정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치 신세계, 우리 뉴스 신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가짜 보수 세력이 안보는 자기들이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군의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들이나 좋은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덕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예, 다음 소식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전 세계에서 일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인사들이 뭐 했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논란이 있었거나, 뭐 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만 많이 기억이 남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계 외교, 국제 정세를 주도해서 이끌고 있는 정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부 인사들의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이 세계 물포럼 참석차 브라질로 날아간 이낙연 총리인데요.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협력 관계와 문화관광 교류 증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 저 사진의 포즈는 참 한결같으세요. 네, 밀라민 형살. 예, 정말 어쩜 저렇게 한결같으신지. 그리고 또 다른 인사는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신데요.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 결과에 대해 듣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총리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스티븐 느무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철강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와,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미국 관계자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계속 귀에서 철강 관세 면제 이 얘기를 계속 들으실 것 같아요.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외교적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부 인사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뿌듯하다, 일하는 정부구나, 내가 언제 이렇게 그 장관의 어떤 정부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일하는 모습들을 소식을 듣고 이렇게 흐뭇해할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자, 어떠세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제가 그냥 쓴 얘기를 박평 앵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입체적이라는 거죠. 입체적인 거. 예. 네. 지금까지는 가령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총리를 네. 자원외교 총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뒤치다거리를 시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총리는 그거 막 뭐 중동 단juk 이런 것만 네네.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는 존재가 없었죠. 누가 총리를 했었는지도 별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세월호 때 총리였던 누구였죠? 나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름이 잘. 예. 이 정도의 존재감이었던 거예요. 죽어도 예. 죽지 않는 그 총리 말고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황교안 총리 정도. 네. 황교안 총리가 뭐 총리 때 뭐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냥 방어하는 거 말고는. 탄핵 때 굉장히 열심히 종이 파쇄기가 들어왔다, 구매했다, 요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낙연 총리는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만큼 그렇게 그냥 그냥 액티브하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요소에 안 다니는 데가 없는 그런 느낌으로 막 종횡무진 다니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전 정부에 비해서 특히 또 이 지난 정부는 전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제가 이명박 박근혜는 관심이 없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이 정치나 정부에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총리도 그렇지만 장관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지금 정부는 물론 제가 그러니까 뉴비실 일을 하고 뉴편집국장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장관들이 툭툭툭툭 잘 보이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로 좋은 일이죠. 그렇죠.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각을 운영하는 기조에 있어서 굉장히 액티브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입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총리 통화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움직임을 보면 어떤 하나가 딱 하나만을 위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에 되게 다양한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그래서 제가 입체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저도 말해놓고 진짜 좋은 말이구나 싶었어요. 네,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여러 말로 표현될 수가 있겠지만 입체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임기 내내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아주 칭찬드리면서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반드시 또 기억하고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오늘의 뉴스 브리핑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문꿀 TV 조선 상대로 승소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비씨가 TV 조선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건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생신이 언제였죠? 2월 며칠이었죠? 저도 요일에 약해서, 그 생신을 앞두고 여러 이제 행사가 있었죠? 1월 달이었나? 근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시행한 것인데요. 미국에 있는 우리 뭐 다 아시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소리 햇번님이라는 문파님이 그때 이제 뉴욕 전광판에 스퀘어에 전광판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도 진행하면서 그것과는 별도로 장진호 참전 용사들, 그다음에 빅토리아 메리디스호 선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생일 이벤트로 그런 걸 기획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모금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치 신세계에 의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좌를 만들어가면서 이 모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막 화제가 되면서 또 뭐 이상한 광고가 막 달리기도 하고 이게 막 논란도 되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1월 29일에 TV조선이 뉴스9이라고 부르나요? 그 시간에 광고비 횡령 논란 지지자와 접촉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게 우리랑은 관계가 없고 청와대에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도 짐작컨대 문꿀 오소리 햇번이 관련해서 좀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목으로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날 지지자들이 뉴욕 타임스퀘어에 축하 광고를 냈는데 이를 놓고 광고비 횡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광고비 횡령 의혹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광고비 총액은 300만 원인데 모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 광고 한 60만 원이라는 게 오픈이 된 거죠. 그런데 5번 했다니까 300만 원이면 될 텐데 정치 신세계에서 모금한 건 1,000만 원씩 통장을 몇 번씩 갈아가면서 바꿔가면서 모금을 했다. 몇 천만 원 됐다. 그거 다 어디 갔냐? 이런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TV조선에서 보도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명백하게 다 해명을 하고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취재 전혀 없이 TV조선이 진짜 무슨 횡령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뉴비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TV조선을 이제 제소를 했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된 거죠?
예,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뉴스에 방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어요. 아. 근데 이 보도 전에 제가 읽어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 방송은 지난 1월 29일 뉴스9 문 대통령 생일 축하비 광고비 논란 네.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진행한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돈의 모금 액수를 모금 액수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모금을 주관한 측은 해당 보도 이전에 총 모금 액수와 사용 목적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개했다는 것이죠. 네. 또한 모금을 주관한 측은 모금액을 미국 한국전쟁 참전기념재단에 기부하고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 광고를 워싱턴 타임즈에 게재하는 데 전에 사용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보도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또 제가 지금 되게 빨리 읽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읽지 말고 명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천천히 읽으라는 내용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희에 대해서 이제 악의적인 보도했던 것에 대한 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정정 보도를 청구할 때는 좀 더 강한 내용으로 청구를 했는데 이번 대표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우리의 의사는 반영되어 있고 뭐 실추된 명예를 충분히 회복 되겠다. 충분히 난다. 어느 정도라도 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이제 그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마지막은 또 기분 좋은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슈 프리즘에서 MB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승훈 변호사님과 전화통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술자리야? 이거 뭐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저 과장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뭔데? 출근환이요.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술이 깬다. 이리 줘봐. 이거 한의사가 만든 거래요. 자기가 먹으려고. 이거 맛있는데? 몸에 좋은 맛이네 이거. 이게 이름이 뭐라고? 내일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는 당신을 위해 한의사 이상진의 출근환. 네이버 메인 말고 꼭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출근환을 검색해주세요. 정치 신세계 숍에서도 구입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 프리즘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이승훈 변호사님과 전화 연결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승훈 변호사님 요즘 인기가 너무 많으십니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일단, 이명박 구속영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거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구속됩니까? 그럼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됩니다. 됩니까? 됩니다. 예. 기분이 참 좋은데, 근데 저희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일들이 예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불편한 가정인데요.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네네. 이제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하거나 네. 혹은 추가적인 죄를 더 추가해서 밝혀서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어디로 가도 뭐냐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네. 또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법률은 이런 경우에 구속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양심이 있으면 구속이 되겠죠. 양심이 있으면 구속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양심이 없는 법관인 거네요? 그건 모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제 곧 열리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결과는 저희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월요일인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보통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네. 하지만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거나 기록이 너무 방대한 경우에는 3일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네. 청구 후에 3일 뒤인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목요일 오전 10시 반. 예,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제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금요일 새벽에야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불금이 예상됩니다. 아, 불금을 저희가 또 한번 이제 불금맞이 파티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네네. 구속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말씀을 한번 사례로 드리면요. 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네네. 2, 3일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요. 네. 이게 이름은 이제 좀 복잡한데 일종의 미니 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서면으로 충분하다는 건데요. 예.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네.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번 사건이야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마 네, 그렇죠. 검찰의 최정예 멤버들이 직접 출석할 거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피의자 본인이나 아니면 네. 피의자의 변호사들까지 동원돼서 왜 구속하면 안 되는지를 열심히 변론하게 되고요. 아, 또 구속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죠. 네. 그리고 재판장은 그 사이에서 이제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재판은 오후 늦게나 저녁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네. 이제 그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재판장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그 기록들 그리고 지난 재판 과정을 이제 복귀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예. 그 결론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마련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두근두근하면서 예. 대기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러다가 목요일 늦은 밤 목요일 또는 늦은 밤. 금요일 새벽쯤에 네. 구속 결정 소식을 듣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시민운동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구치소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결정이 나면 바로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 박 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네. 10살은 더 먹은 것 같은 그런 수척한 얼굴로 차량 이동하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기억합니다. 예, 저희가 거의 비슷한 장면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군요. 그러면, 그리고, 네네. 예. 그리고 원래는 이제 가장 시설이 큰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네네. 이미 그 박 전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한 시설에 넣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나서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남부구치소나 예.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동부구치소가 요즘에 새로 지어서 엄청 시설이 좋습니다. 제가 MB께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또 너무 좋은 시설이면, 딱히 또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네. 저희야 이제 계속 이 이후에 수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구속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검찰 쪽에서는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유로 구속을 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네. 그러면 저는 형사소송법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는 3가지가 있어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예.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전 대통령의 경우에 주거는 일단 일정하죠. 네. 그리고 검찰은 도망갈 우려도 없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본국으로 검찰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네. 어쨌든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증거인멸. 예, 특히 이전 대통령이 혐의를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네네. 검찰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저희 변호사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제 피의자 측에서 이제 하게 되죠. 네네. 그때 가장 잘 써먹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서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전 대통령은 지금 깔끔하게 전면 부인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검찰의 걱정을 오히려 덜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부인을 하니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이 전 대통령이 뭐 공짜밥 먹으려고 혈안이 된 게 아닌가 이를 싶을 정도로 소송 전략이 좀 저도 조금 의아하고요. 예. 나아가서 또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또 예. 범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거의 헌정 역사상 몇 없는 수준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짜밥을 원하시는 건가 봐요. 변호사비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죄목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워낙 죄목이 많아서 무슨 언론마다 나름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대체 혐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뭐 대충 제가 생각나는 거 들어봐도 특검법상 뇌물죄, 횡령죄, 국고손실죄, 네. 직권남용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죄 이렇게 죄명만 예. 해도 이 정도 되고요. 또 이게 각각이 하나하나가 또 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서 죄명만 10여 개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죄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지금 계속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중인 거군요. 그렇죠.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뭐 어디 스님한테 돈을 받았다, 뭐 뉴욕제가한테 받았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 지금 몇 개가 파악됐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영장 청구서가 207쪽이고, 의견서가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도대체 어떤 수치인 거예요? 많은 겁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보면요, 영장 청구서가 약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아, 5페이지요? 예. 예. 그리고 검찰 의견서는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검찰이 이 사건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 대통령의 범죄가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지금만 해도 이 정도로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계속 죄가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죄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죄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네. 그에 대한 것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당연히 구속 중에도 다른 죄가 추가로 드러나면 네네.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네. 죄명이 추가될 겁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되면 다른 점은 최근에 우리 이전 대통령이 한번 조사를 받을 때 네네. 언론도 그렇고 뭐 모두가 별의별 난리를 피우면서 한번 조사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이제는 수시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검찰이 불러서 설렁탕 사주면서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조사나 수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네요. 구속된 이후라면. 예,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좋은데 재산을 이제 우리가 환수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부정으로 이렇게 축제한 이 재산들을 다시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각 법에 규정하고 있는 죄들에 네네. 따라서 부정하게 그 죄로 인해서 얻은 수익이나 재산들은 환수하는 규정들은 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판결을 통해서도 환수가 명령은 이어질 텐데요. 네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관건은 네. 축적한 그 부정축제 재산을 찾는 게 오히려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재산을 찾는 예. 거. 단순히 판결문에서 네네. 얼마를 국고로 환수해라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자동적으로 그 이전 대통령의 계좌에서 국고로 환수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는 게 우선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는 네네. 법적으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보다는 네. 오히려 얼마나 어떻게 그 재산을 찾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네네. 이와 관련해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네. 민간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 재산, 이명박 숨겨진 재산 찾기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미 다수도 좀 찾아드린 느낌이 있어서, 예, 국민들이 나서면, 또 많은 기관들이 나서면 그 부분을 또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서, 예,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거 다 해결됐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할 일이 있으면 또 연락 드리고 질문 많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님과 함께 전화 통화해서 우리 MB 구속영장, 구속에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혹여나 이제 또 궁금한 지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볼 만한 이야기가 생기면 또 연락드려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언론해부실인데요. 야, 오늘 언론해부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 언론해부실은 좀 짧은 내용 몇 가지를 네. 살펴보려고 했는데 하나하나가 또 중요해서 아. 짧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BBC 오역 사태를 좀 더 살펴보고요. 네. 시사저널의 정세균 의장, 국회의장 포스코 사업 매각 개입사. 예, 저 이 소식 좀 궁금했어요. 이 보도를 좀 살펴보고요. 네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개헌과 관련해서 네. 언론들이 어떤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은 이제 BBC 오역 사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저번 언론해부실에서도 한번 다뤘죠, 어제. 어제죠, 예.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더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건데 예.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사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기자들이 영어를 못해서 네네. 실력이 떨어져서라거나 혹은 실수로 오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문을 체크하는 것을 게을리했다거나 이런 이유나 혹은 자극적인 클릭 장사를 위해서 뭐 온라인 뉴스팀이나 무기명 기사 그러니까 알바들이 막 올리는 네네. 기사일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그렇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쭉 볼 때는 다 김영 기사였던 걸로 기억이 돼서 네.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도저히 뭐 실수를 하거나 뭐 게을러서라거나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기사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오역이라는 것이죠. 네. 그 내용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BBC 기사를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네.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와 MBN은 정확히 보도를 했습니다. 딱 두 개 매체가 정확히 보도한 MBN, 것이죠. 연합뉴스. 예, 그리고 네. 한겨레와 경향은 보도를 안 했습니다. 예. 네. 예, 안 했고 그리고 이 안 한 이유를 추정되는 것을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뉴스원 그러니까 주요 매체 중에서 네네. 이 매체들은 BBC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 공산주의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부분을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외하고 이거 보도를 문제가 했군요. 될 것 네.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괜히만성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가령 뭐 연합뉴스 같이 정확하게 보도를 해도 시비의 소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런 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보도한 매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극우 보수 인터넷 언론들인데요. 그건 다른 데는 제목에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건 제목을 아예 헤드라인으로 잡아버렸군요. BBC 문재인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박은 네. 매체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건 그냥 패스를 예. 거기 우리 질적 그럼요. 뉴스신 세계 격떨어지니까요. 네. 주요 언론 중에서 이 부분을 보도한 매체는 최초 오역의 발단이 된 뉴시스하고 가장 빨리 받은 데가 월간조선이고요. 월간조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보면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입니다. 네. 동아일보는요, 언급을 하긴 했는데, 보도가 아니라, 좀 듣보잡급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긴 기고문을. 기고문으로. 예, 거기에 살짝 언급돼서 그냥 네네. 동아일보 요즘 소설도 열심히 잘 쓰고 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월간조선은 무기명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 5개 매체는 모두 기명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명 기사,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이름만 들어가 있는 기자가 아니라 다 네. 빵빵한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기자들이 아니라 예. 그래도 잔뼈 굵은 예. 그런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썼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한번 볼까요? 이 사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뉴시스는 박상주 기자라는 네. 사람이 작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행사 자료를 보면 유시스 국제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신부 국제부 기자, 전문. 예, 국제부 기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면 무슨 토론회 같은 데 많이 네. 나가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국제부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시스 안에서 전문위원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위원이라는 좀 남다른 타이틀로 외신 기사를 쓰고 있는 외신 전문 기자입니다. 전문 기자. 예. 그러니까 전문위원. 그냥 실수했을 거라고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조선일보는 손진석 기자가 썼는데요. 이 네. 손진석 기자는 파리 특파원이에요. 아, 특파원. 예. 네. 그다음에 세계일보는 국기현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자그마치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야, 그럼 어디- 워싱턴이면 아프리카 잠비아 특파원이 예. 아니라 워싱턴 특파원이에요. 그럼 뭐 이 국기현 기자는 이름도 특이해서 네. 국기현 칼럼이라고 자주 나와요. 그런데 국기현이가 무슨 연구기관 이름 같아서 더 예, 약간, 그거 때문에 네. 이제 기자 이름이 그런 경우가 많이 그래서 꽤 이름 알려진 예,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는 윤현 기자라는 분이 쓰셨어요. 네. 근데 이 윤현 기자는 10여 년간 국제 분야 전문 심기자로 오마이뉴스에서 활동해온 기자이고 굉장히 기사를 많이 쓰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서울신문엔 하종훈 기자가 썼는데요. 이 하종훈 기자 역시 국제부 소속으로 국제문제 자기 블로그에 네. 국제문제 안보 및 복지 교육에 관심이 많은 10년차 기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자들이라면 최고 베테랑들이에요. 외신에 네, 관한 그러면 그 외신을 정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베낀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런 자세였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예, 절대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못한 것도 아닐 테고 예. 그러면 의도적이다라는 판단이 남네요. 그렇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BBC 로라 기자가 네. 화제의 인물이고 그럼요.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갑자기 BBC 이름으로 공산주의다 네. 라는 말 나왔으면 본능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아무래도 신기하니까요. 네. 이게 뭐지? 기자의 네. 본능이죠. 아니, 네. 하여튼 그래 그거 안 했다면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중권 식의 논리대로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기사가 집중 게재된 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지나서 네.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약간 이 감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기사들이 보도된 시기는 3월 10일에서 3월 12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에 백악관에서 북미회담 발표가 아주 됐죠? 화제가 됐었던 네, 그 사건 그게 이제 이후군요. 9일이고 이 9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토일 월 4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 BBC에서 그 발표를 보자마자 기사를 게재를 했고요. 그걸 또 연합뉴스는 보자마자 또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게 3월 9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뉴시스는 딱 연합뉴스가 보도한 지 만 24시간 뒤에 예, 딱 하루 뒤에. 하루 뒤에 예. 이 보도를 올렸는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보고도 네. 안 받아 쓴 거예요. 안 받아 쓰다가. 예. 뉴시스가 딱 쓰니까 오 하고 받아 쓴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가 있고 또 시기라는 것도 원래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죠. 네. 우리가 금요일 날 완전히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완전했죠. 뭐 토일 월 막 신나서 우리는 막 좋아해서 자부심이.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 생각만 했던 거예요. 이 당시 보수 언론들은 네. 완전 패닉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거의 바위 덩어리 한 개 맞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좀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고, 국내 보수 언론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말씀해 주는데, 그럴 것 같아.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저는. 관성인 것이죠. 예.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이 뉴스가 밀리는 바람에 다루지 못하고 네.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네. 지금 외교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은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극찬이죠. 그래서 그런 극찬은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럼 우리나라 언론은 어땠습니까? 그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만 보도를 해줘도 막 굉장히 잘 써준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맞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냥 흠집 듣고 조지려고 했던 것이 기본 흐름이었던 것이죠. 그 흐름이 이날 그대로. 토, 일, 월 막 반사적으로 극대화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흠집 낼 게 없어요. 네. 근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흠집을 낼 수가 있구나. 라고 힌트를 딱 얻은 겁니다. 그래서 힌트를 받자마자? 네.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상관에 외신 스타일의 문구 찬양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네. 얘기를 써도 괜찮은 분위기로 언론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언론도 변하고 있는. 예, 근데 그 전만 해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UBC는 어용 언론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럼요. 이 모든 언론이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다고 쓰면 그걸 어용 컴플렉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하고 싶어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극대화된 시기였다. 거기에 딱 쓰기 좋았던 그런 네.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휴, 참. 쓴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언론의 행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빨리 언론이 조금씩 더 정신을 차려서 나중에는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뒤에 숨은 의도를 그렇게 막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 언론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 정신 차려서 될 일이 아니고요. 박살이 좀 나야지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소식으로 가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예. 네. 다음은 어제 시사저널이 네. 정세균 국회의장 포스코 송도 사옥 메가 개입 의혹이라고 커버 스토리로 표지 기사로 이 기사를 단독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에 개입한 것은 맞습니다. 네. 즉 이제 매각하고자 하는 포스코 측과 매수하고자 하는 그 박모 씨 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주고 상황도 좀 알아봐주고 이런 일을 정세균 의장이 한 것은 한 건 맞습니다. 맞군요. 예. 네. 그런데 그럼 이상한 부분은 뭘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재를 네. 보시죠. 아까 나온 기사에 녹취 파일 단독 입수했다고 하는데 포스코 측에 그러니까 매각자죠. 네. 포스코 측에 더 높은 가격으로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네 건물 살려고 하는데 싸게 좀 팔아줘라. 네네. 라고 하면 청탁이 되겠죠. 예. 근데 좀 비싸게 팔아봐라. 그쵸.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느낌이 안 와요. 예. 뭐죠? 많은 분들이 예. 이제 이 기사가 엄청나게 헷갈려 하면 이게 네네. 뭔가. 이게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압력을 하면 압력의 대상, 압력을 받는 네. 대상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네네. 그 반대급부는 뭘 한다든가 네. 이런 것이 청탁인 것이죠. 근데 이건 압력을 넣는 게 돈 더 받아라. 그러니까 돈 이제 더 벌라고 예. 압력을 넣은 겁니다. 정세균 의장이 포스코한테 압력을 넣어서 너희 거 이렇게 싸게 팔면 안 돼. 돈을 더 받도록 해. 더 받아야 돼. 압력. 라고 압력을 너흰 넣었다는 더 거예요. 고귀해. 이거는 약간 층대를 같기도 하고. 이거 뭐죠? 네. 이상한 청탁인데요? 그 녹취록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네. 관련된 정의적인 발언은 이렇습니다. 보시죠.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을 했다고 하니까 잘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봐라. 한 봐줘라. 네가 네.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입찰을 했는데 네가 안 보고 있댄다. 예. 한번 보기나 해줘라. 좋은 예. 조건이라니까. 뭐 나쁜 조건도 아니고.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이제 기사에 이 정 의장의 해명이 나옵니다. 그냥 사업가 박 씨는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고 네. 포스코 송도 사업 매각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개입이나 불법적인 청탁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평이한 하나만 한 예. 해명이죠. 이거 보고 누가 그랬구나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상투적인 해명밖에 못했구나. 뭔가 있구나 예. 하는 느낌 오히려 저 해명이 해명을 아니라, 보면 예, 정말 역으로. 뭔가 잘못한 느낌도 조금 났을 때 하는. 예, 오히려 예. 자백하는 느낌이 드는 해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기사가 나오자마자 네. 정세균 의장이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자, 기사 중 박모 씨는 제 지역구인 종로 구민으로 같은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박 씨는 포스코 사옥을 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데도 그러니까 박 씨가 포스코에다가 네. 사옥 내가 더 비싸게 살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 포스코가 자기한테는 안 팔고 예. 더 낮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가 집을 1억에 팔려고 하는데 네. 어떤 분이 야 나는 2억을 줄게 나한테 팔아 했는데 포스코가 아니 난 1억에 팔고 싶어. 5천만 원에 팔고 싶어. 저는 갑자기 이걸 딱 하는데 포스코가 왜 이런 결정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갑자기 네. 포스코에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뭐 MB 이렇게 관련이에요? MB 관련해서 쪽쪽 요게 좀 이렇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예. 오히려? 그래서 정세균 의장의 해명을 좀 더 보면 네. 그러니까 이 박 씨는 제값에 주고 사고 싶은데 네. 더 싼 가격 제시하는데 팔려고 하고 자기한테 안 팔려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억울함을 자기한테 호소한 거다. 그래서 네. 포스코 건설에 뭐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고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개입이나 부정 청탁은 없었습니다. 예. 라고 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기사에서의 정세균 의장 해명을 보면 제가 빨간 줄 친 부분 그것만 쏙 빼고 위아래만 그렇죠. 껍데기만 기사에 괜찮은 거예요. 알맹이를 빼고. 네, 취재하면서 저 내용을 안 들었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저건 쏙 빼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내용만 해명이라고 기사에 올린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 예. 이게 참 이 뭐지? 저도 사실 어제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지?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뭐지?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시사저널의 요 기사 커버 스토리니까 다른 꼭지의 기사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 포스코 송도 사옥은 3천억에 부영에 매각이 됩니다. 부영이요? 예. 부영도 조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 건설비만 그러니까 땅값하고 네. 건축비 다 합해서 3,600억이 든 건물이라는데요. 네. 600억 원이 날라간 건 600억 원을 손해보고 판 거죠. 600억이요? 예. 600억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매수 희망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정확한 금액을 여기서 네. 말씀드릴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3,600억이 일팀 원가죠. 최저가가 4,000억이었어요. 원매자들의 제시 가격이. 예. 근데 그거 다 물리치고 부영에 3,000억에 판 겁니다. 수의 계약으로. 아니 그러면 이게 최소 4천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3천억에 팔았다는 얘기는 포스코는 셀프로 1,000억을 손해봤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최소한. 예. 그럼 그 기사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박모 씨가 포스코 측에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그걸 봐도 알 수 없지만 최소 4천억 이상을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물리치고 부영하고 3천억짜리 계약만 하려고 하니까 예. 정 의장한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야, 요거는 뭔가 좀 있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네. 뭔가 있는 건 더 중요한 네. 것이고 정 의장과는 실은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이 포스코 송도 사옥 매각이 어떤 배경이 있냐 하면 이 정준양 네.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네. 추정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명박이 심어놓은 회장이죠. 네, 그 그렇게 정준양이 얘기가 나오고 시켜서 있어요. 포스코를 거덜냈다는 네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털어가 버리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네. 새로 신축한 송도 사옥을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상황이면 더 그렇죠. 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네. 이것은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이거 다 대출받아서 지은 네. 건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100억이라도 더 남겨야 현금을 확보를 네. 하는데, 대출 다 까고, 대출 원금도 안 되는 3천억에 야, 요거는 요거는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추정입니다. 추정이 그러니까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을게요. 네. 포스코를 털어먹은 주체가 다 털어먹고 네. 그 털어먹은 결과로 현금 만들려고 사옥 파는 것에도 개입을 해서
그쪽에도 땡겨 먹고 싸게 팔게 한 거예요. 최근 포스코를 보면 이거 스틸을 팔아야 되는데 스틸만 당하는 느낌이 드네요. 참. 이게 압력이고 이게 불법적인 거래인 것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 뭐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것이 그런 의견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이익 불이익 관계가 성립되어야 뭐 어떤 그 불법적인 네네. 행위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기사의 원래 핵심적인 내용은 정세균 의장이 아니에요. 아, 예.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꽤 골치 아픈 분위기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은 정 의장으로 되어 있지만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 서청원 의원 네. 그리고 지금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과의 네. 거래가 불량으로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사저널이 확보했다고 하는 이 녹취 네. 파일에 따르면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은 2014년에 이거 정세균 의장이 개입됐다는 건 2015년의 얘기인데요. 2014년에 새누리당 대표 선거 당시에 서청원 의원 측이 억대로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했고, 그다음에 이우현 의원에게는 용인시장 공천 헌금 등으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우현 서청원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의 핵심적인 인물이 박모 예. 씨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한테 얘기했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다시 이제 서청원 원래 관계가 있던 서청원 예. 의원 쪽에다가 또 막 푸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모 씨의 행적이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게 핵심인데 정세균 의장은 전화 한번 해줬다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엮어 넣어놓고 그걸 제목으로 올린 거예요. 참 이것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이네요. 참 어쨌든 요 일은 수사가 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같은데. 악의적인 것이요. 이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해명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네. 박 씨는 매수 희망자예요. 네, 매수 희망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포스코 사옥에 지분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네. 정확히 청탁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요. 아. 그리고 계속 높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은 포스코 사옥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지분을 가진 박모 씨가 포스코 사옥을 비싸게 팔도록 네. 포스코 측에 압력을 넣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모 씨에게 수익이 네.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지분 네. 소유자로서 그걸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지분 소유자로서 건물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그렇죠. 거예요. 그 관계를 결코 한 줄도 이 기사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참 넣어야 될 정보가 빠지고 빠져야 될 정보는 또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런 전형적으로 느낌이 그런 듭니다. 기사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코 관련 지금 부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포스코를 털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검찰이 또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개헌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의 태도 좀 알아볼까요? 예. 예. 오늘 이제 신문들의 분위기는 마치 그 정치 활극을 보는 네. 중계 방송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강공, 그다음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수세에 몰린 야당, 네네. 이런 중계 방송식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사설과 칼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청와대 개헌 발의 일정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몇몇 신문들이 중요하게 다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신문 보면 경향, 한겨레, 한국중앙조선 이 주요 신문 중에 네. 거의 5군데가 개헌 관련 사설을 올렸는데 이제 진영이 있죠. 네. 진영 간에 네. 입장차가 아주 뚜렷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진보 언론은 몽둥이 들고 야당 뭐 후드를 패고 네. 후드를 패는 게다가 한쪽은 이제 살살 달래는 예.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수 언론은
막다른 골목에 이제 개가 네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막 으르렁대고 막 뭐 짖죠. 네네. 속으로 벌벌 떨면서 예. 그런 모습을 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사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 우선 이제 경향 예. 한겨레 한국 순서로 한번 네. 살펴볼게요. 예, 경향신문은 완전히 야당을 그냥 막 자근자근 밟아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한국당은 잔말 말고 남은 일주일 안에 네. 개헌안 내놓고 선거주제 개편 약속하고 그래서 이 개헌판에 합류해라. 자꾸 저 도망가지 말고. 예, 저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러겠죠. 자식들아. 그래서 이제 예.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자유당이 평소에 네네. 경향신문의 사설에 귀를 기울인 입장이었다면 엄청 기분 나쁘거나 네. 아니면 다리 후두둑 뭐 떨릴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준엄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한겨레는 또 어떻게? 한겨레는 예. 핵심 내용은 그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되어야 한다. 개헌. 거의 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우리의 입장에 가장 근접한 입장을 가진 것이 뭐 뭐니 해도 지금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이고 참 예. 그래서 한겨레. 강조하는 부분이 개헌은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네. 대통령 발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국민적 여망인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좀 상투적인 표현이죠. 네네. 그런데 막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개헌을 이 타워 게임이나 네. 이 야당을 곤란하게 하는 대형 폭탄 이 정도로 좀 수준 낮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 말 그대로 국민의 여망이고요. 시대적 과제인 것이 분명하죠. 예. 우리도 이런 게임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인식해서 네. 이번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 개헌인가. 네. 또 이번 시기를 놓치면 9월, 10월 말이 언제 될 수 거의 있겠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개헌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 이것은 야당을 어르고 달래는 소리죠. 이거 중요한 일이야.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면 한국일보는 어떻습니까? 예. 한국일보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근데 일관성은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적 여망이고 국민적 합의인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정만이라도 합의를 해라. 쓸데없는 얘기인데. 예, 그렇죠. 예. 일정만이라도 합의를 하면 네. 청와대는 양보해 주라. 네. 이런 기조를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내용은 계속 하여튼 야당 나무라는 내용이에요. 네 한 게 뭐 있냐. 로드맵을 좀 내놔라. 그러고서 무슨 발의를 포기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냐. 라고 나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진보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고 빨리 일을 하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수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살펴볼 텐데요. 살짝 살펴보시면 보수 세력이 얼마나 지금 안절부절하고 노심초사하는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분위기가 바로 자유당의 분위기라는 거죠. 네, 똑같죠. 겉으로 뭐라고 떠들든. 네.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자, 6월 내 개헌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약속을 받고 정부안은 철회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자유당 하자는 대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그런 거 하지 않고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일 뿐이다. 저놈의 제왕적 대통령은 참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개소리죠. 꾸준히 저 얘기를 하네요. 뭐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를 꾸준히 쓰는 거 보면 저쪽도 논리가 이제 상당히 약해졌구나. 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름 큰 소리는 치고 있는데 막 대통령한테 뭐 콩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한 말도 뭐 저기 궁색하고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어떨까요? 예, 조선일보는 좀 웃깁니다. 웃긴 정도군요. 예, 제목은 개헌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청와대에다가 이제 사퇴질하는 분위기죠. 근데 내용은 전부 다 야당 좁히는 소리입니다. 야당 좁히는 소리를 하면서 제목에다가는 청와대에다 큰 소리 치는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은 마구 혼내면서 어떻게든 뭐라도 만들어내라 니죠. 네네. 뭐 하냐.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청와대가 뭐라 그럴까봐 살살 눈치 보면서 예, 예. 좀 해봐 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 확대 두 가지만 고치면 된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글쎄요 지방자치 확대는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들어있고요. 예, 들어있고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부분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것만 하면 위에서 개헌 스케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스케줄 중요하죠. 바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조선일보가 말하는 국민적 합의가 무엇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이 어떤 모습인지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인사권 부분을 조금 제한하고 네. 사면권 같은 걸 제한하고 그다음에 국회에는 견제권, 네. 국회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네. 기조입니다. 근데 야당이 원하는 거는 네 권력 국회로 넘겨 네. 라는 얘기죠. 아. 심지어 제가 원래 이제 오늘 다루려고 했던 칼럼은 네. 중앙일보였던 네. 말도 안 되는 칼럼인데요. 4대 권력기관 네네. 검찰, 경찰, 네. 국정원, 구세청 이 4대 권력기관장의 인사권을 국회에 넘겨라. 이런 개소리 하는 그래요. 사람도 있어요. 참 지지율을 정말 낮춰놓는 예. 그런 방식인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국민적 여론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항상 하는. 그래서 참,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가 이거 느낌은 알겠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설 쓴 논설위원도 지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냥 횡설수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언론의 보도 행태도 말씀드렸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찝어가지고 설명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간을 꼭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언론 해보실은 이것으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칭찬합시다. SBS입니다. SBS 뉴스를 칭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SBS에서 단독으로 이 에버랜드 땅값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7곡지나 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꼼꼼히 탐사한 보도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알려주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보도해주는 이 SBS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방송사들이 자기 역할, 방송 언론들이 점점 더 자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MBC도 이뻐해주고 계시고, 또 이제 SBS도 이뻐해주고 계실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보도 해주시는 언론들은 저희 UBC가 열심히 발굴해서 또 칭찬해드리고 또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하기 아쉬우니까,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시에 하승주의 시사 경제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승주님의 마성의 미소 많이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7시 반이죠. 팟빵 공개 방송이 팟빵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화면에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 정치신세계의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남으신 거 있나요? 예, 저는 지금 뉴스 신세계 진행되는 동안 네. 조국 수석이 발표한 개헌 내용이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 끝나면 그거 듣고 정리해서 네. 여러분께 기사도 올리고 네. 해설해 드릴 생각만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유, 예. 그렇습니다. 11시 조국 수석과 경쟁한 오늘 뉴스 신세계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박평이었고요. 방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